네, 저희가 이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정신과 기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체감하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정신과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체감하시는 것들 보면? 일단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한 20%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보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질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기록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해답을 주세요, 원장님. 이 네. 기록이 정말로 뭐 남는 것인지, 네. 또 이게 뭐 열람은 언제 될 수 있는 것인지. 네네네. 그래서 정신과 이제 말씀하신 디테일한 기록들은 그 병원 컴퓨터나 서버에만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은 병원 쪽에서 이제 근거 자료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나라에서 이제 환자가 내는 진료비에 더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요.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진료받은 날짜, 병원, 진단 코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내 기록이 병원에 디테일한 것들이 있고 진단 코드나 진료받은 날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두 군데 남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병원에 있는 기록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환자 본인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분들이 오는 경우에도 뭐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제 이분에게 뭐 그걸 보여주세요 이런 그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신분증도 양쪽 신분증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만 이제 보여드리지. 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내 누구누구 어머님인데 혹시 진료 받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안 된다, 모른다고 얘기해요. 진료 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료 기록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 네. 설명하고 네. 이제 환자분 통해서 확인하시라 아니면 같이 오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족분들 말고 이제 다른 경우 생각하시는 게 혹시 경찰이 병원에 연락해서 기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안 보여드립니다. 이제 경찰이 볼 수 있는, 가족이 아닌 다른 분이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 영장 발부하는 거 제외하고는 내 동의 없이 내 기록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취준생분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회사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맞아요. 네. 네, 조회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국정원 빼고 조회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록이 남았잖아요. 네. 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이 됐든 이제 외부인이 됐든 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록이 남는 곳은 병원과 공단 두 군데인데 내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건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경우. 물론 영장이 나온 경우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셔서 정신과 기록이 문제가 아니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제 네. 일상에서는 거의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는 게 네. 경찰이 와도 네네. 이걸 볼 수 있냐고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네네. 실제로 물어보시고 특히 본인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얘기가 경찰 쪽에 들어가서 본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아니면 경찰 쪽에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꽤 물어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의사 선생님도 열람이 네.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전에는 그 전산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열람이 됐던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주치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해요. 제 진료하는 날짜가 월화수고 이제 뭐 금요일 날은 그 환자분이 다른 선생님께 진료 보셨는데 월요일날 와서 진단서를 의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요청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이제 몇몇과 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신과 이런 것은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라도 그 차트를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열람을 한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구나. 그럼 혹시 보험 가입에는 어떨까요? 네, 이거는 지장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는 지장이 있고 네네. 그 보험 가입 약관 보시면 그 이제 막 몇몇 가지 막
하면 안 된다 음. 있잖아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게 질병이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진료비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보험 가입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그쵸. 차별인 네. 거잖아요. 보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지출을 하기 싫어서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갔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더라도 정신과 환자들은 완전히 차별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은 있는데 이제 보험 모집인이라고 하죠. 얘기를 하시면 가입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한은 있다. 그런데 가입은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절대로 열람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장 발부 시 빼고는 네, 타인이. 네. 근데 그럼에도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면 네.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있죠. 그 기록 자체를 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진료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고 병원 컴퓨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만 그 기록을 남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비급여 진료를 보시는 거죠. 비급여 진료가 어떤 의미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돈을 안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언제 진료받는지 이제 무슨 코드로 진료를 받는지를 안 넘겨도 되는 거니까 이제 디테일한 기록이 병원에만 남게 되는 거고 이 병원에 다녔다를 콕 집어 아는 분이 아니라면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는지조차 모르니까 외부에서 열람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대신 진료비가 좀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내는 금액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진료비가 꽤 많이 올라요. 네. 그만큼 국가에서 많이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 부모님께 들키기 싫어서 이제 진료를 보셨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그 세금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병원 뜨잖아요. 네. 그때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에게 알리는 게 문제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병원 진료를 그냥 비급여로 보시고 뭐 카드 결제하시든 뭘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부모님께 알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카드 결제나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낫죠. 네. 카드 결제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보호가 뜨니까.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늘 공통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설명은 이게 여러분의 진로,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정신과 진료 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진료 받으시고 나중에 어차피 의료인 면허를 받기 전에 그 진단서가 필요해요. 이 사람 건강하다 이런 진단서가 필요한데 네. 그때 증상 조절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그 진단서 받아가셔서 제출하시면 의사 면허 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른 면허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인 관련된 면허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건가요? 비행기 파일럿류요. 아. 이전에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우울증에 걸린 부기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가 그분이 추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끝난 사건 이후로는 그게 강화돼서 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일럿이 되는 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인 직장 있죠. 뭐 공무원, 개인 기업, 아니면 전문인 면허,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들은 보통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 취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한 가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만약에 있다면은 진단서를 이제 제출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역시도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가서 해외에서 살 거다. 그러면 이제 비자가 있잖아요. 네. 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너 다녔던 이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비자 심사에 그거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때 큰 문제 없으면은 이제 나가시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장이 있어요.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으니 네. 단순한 우울, 불안, 불면 가지고 정신과 진료가 해가 되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원장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이번에 인터뷰 완전 마지막 질문으로 그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람의 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제 두 사람이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면은 거의 풀립니다.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은 그냥 강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도 변화할 의지가 있고 저 사람도 그럴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겪고 계신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일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이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